안녕하세요. 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제대로 알게 된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티가 나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숨긴다고 숨겨도 결국엔 진실은 드러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정도의 사건을 겪고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믿고 있었던 게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는데요.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남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진 전기 기술자로 평생을 일하셨고 어머니도 소일거리를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답니다. 부모님께선 저희 두 형제를 잘 키우고자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특히나 부모님께선 저희 형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뭐든 척척 잘해냈던 형은 동네에서도 다들 예비 사익감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었거든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형을 늘 동경했습니다. 제가 무슨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항상 형에게 달려가 물어보곤 했답니다. 형, 나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무슨 옷 입고 가야 될까? 형이 좀 골라줘. 어디 가는데? 놀이공원? 어, 여자애들도 온다고 했단 말이야. 형이 얼른 골라줘. 야, 형진이 너 짝사랑한 애 오는구나? 알았어. 형이 아주 멋지게 입게 골라줄게. 그렇게 형이 골라준 옷을 입고 나가면 다들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곤 했네요. 이렇게 형이 해결을 해줄 때마다 전 형에 대한 동경심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형은 대학 졸업 후 행정고시를 준비했고 5급 사무관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어릴 때부터 수재로 통하던 형의 당연한 행보라고 생각했죠. 집에선 잔치가 열릴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합격 소식에 동네방네 자랑하실 정도로 좋아하셨어요. 거의 한 달은 어머니가 아는 분들에게 전화해 형 자랑을 늘어놓으셨던 기억도 있네요. 어머니, 그렇게 좋으세요? 형이 공무원 되니까 어머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좋지. 네 형이 이제 공무원 됐는데 안 좋겠니? 난 이제 두 다리 쫙 펴고 잘난다. 그렇게 부모님께선 형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며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형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부모님 기대가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기대가 크다는 건 마냥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형에게 관심이 많으신 만큼 또 원하시는 것도 컸었거든요. 그런 형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땐 온 가족이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답니다. 당연히 형이 잘 나가는 만큼 잘 나가는 여자를 만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건 형수님의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데리고 온 사람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고아 출신의 여성이었어요. 형수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늘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형이 처음 형수님에 대해 얘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하셨어요. 네가 뭐가 못났다고 그런 애를 만나니? 어디 가서 더 좋은 며느리감 데리고 오너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도 없는 애를 데리고 온다고? 어머니 한번 만나보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서 뭐하게. 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 며느리로 보고 싶지 않다. 많고 많은 게 부모 멀쩡히 살아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큰 사람인데 네가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만나? 절대 안 돼. 어머닌 형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을 해도 몇 번이고 쏘아붙이며 반대를 하시더군요.
전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얼굴도 안 봤던 형수가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고집은 꺾일 줄 몰랐지만 형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반대하시면 저 그냥 혼자 알아서 결혼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이 애미도 안 보겠다 이거냐? 예, 이렇게 반대하시면 어쩔 수가 없죠. 통진아,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니?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좀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오랜 설득 끝에 겨우 형은 형수님을 저희 집에 소개해 줄 수 있었고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난 형수님은 정말 참하고 다정하고 착했어요.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들 정도로 환한 웃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형이 왜 형수님과 그렇게 결혼을 고집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였던 형수님은 부모님을 정말 살뜰하게 잘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형수님을 참 예뻐하셨어요. 집에서 형수가 밥을 먹고 과일을 잘라내오면 아버지는 늘 칭찬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큰애가 과일을 참 잘 자르네. 가지런하고 예쁜 거 봐라. 잘 먹으마. 감사해요, 아버님. 그러면 옆에 있던 어머니는 틱틱대며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잘 자르기 뭐가 그렇다는 거야? 하나도 안 예쁘게 잘랐구만. 넌 과일 아까운 줄 모르고 이렇게 껍질을 다 잘라버리면 어떡하니? 예쁘게 자르겠다고 속알맹이를 이렇게 다 버리면 어쩔 거냐고. 아, 죄송해요. 저도 나름 얇게 자른다고 한 건데. 아유, 됐다, 됐어. 어렵게 컷하고 해서 아끼는 줄이라도 아는 줄 알았건만. 어머닌 그렇게 계속 형수에게 잔소리를 했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 안일한 생각이 형수를 더 힘들게 할 거라곤 그때 몰랐지만요. 그렇게 형이 결혼하고서 전 2년 뒤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소개를 통해 만났던 아내는 사회복지사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제 아내와 형수는 첫 만남부터 정말 죽이 잘 맞았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부엌에서 뭐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나 싶어 슬쩍 가보면 형수와 아내가 히덕거리며 얘기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답니다. 형님, 이거 이렇게 무치니까 맛있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러네. 진짜 이렇게 하니까 더 맛있다. 동서, 이거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레시피 좀 알려줘. 나 집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수한테 그나마 아내가 있어 이 집안에서 숨 쉴 틈이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어머니는 이후로도 형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살펴보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하루는 가족들이 다 같이 외식을 하러 가는데 형수 옷차림을 보고 어머니가 갑자기 지적을 하신 적도 있었답니다. 넌 어디 동네 슈퍼 가니? 아, 그 꼬락서니로 어딜 가서 밥 먹겠다는 거야? 가족들 다 같이 밖에서 밥 먹는다고 하면 뭐라도 좀 깔끔하게 입고 화장도 좀 해야지. 아, 전 집에서 그냥 식사하는 줄 알고 편하게 입고 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제가 잘 입고 올게요. 뭐가 좋다고 실실 웃어? 혼나놓고서 웃는 애가 어딨니? 어머니가 뭐라고 한 소리를 해도 착한 형순 얼굴 한번 찡그린 적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웃으며 어머니께 끝까지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주변 가족들은 모두 어머니께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형수님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중에 누가 옷을 차려입었다고 그만 좀 하세요. 맞아요, 어머님. 다들 편하게 입고 나왔잖아요. 그나마 가족들이 있을 때야 다들 한마디라며 형수 편을 들어주니 다행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선 어머니가 형수를 또 얼마나 힘들게 할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형수님은 끝까지 화 한 번 안 내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어머니의 그 모진 시집살을 다 버티셨습니다. 저 아는 그런 형수가 참 안쓰러웠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키워주셨던 조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어디 기댈 곳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마저 저러시니까요. 그래서 종종 형과 형수를 밖에서 만나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네요. 아는 형수를 정말 잘 따랐습니다. 형수님도 형제 없이 홀로 자라 그런지 아내를 참 예뻐했고요. 휴가 때면 같이 물놀이를 하러 가기도 하고 연말이면 축하 파티도 하고 그렇게 저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형수님과 함께 1박 2일로 지방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명절 이후라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엄청 시달렸던 시기였거든요. 다녀오고서 아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형님 너무 안쓰러워서 안 되겠어. 아니, 어머니 왜 자꾸 형님한테 뭐라고 하신대? 어머님 자꾸 그러시니까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이도 멀어지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잔소리하니까 형이랑 형수님이랑 자주 투닥거리는 모양이더라고. 아무리 성격 좋은 형님이라 해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저렇게 들들볶으면 누가 참겠어. 시집살인 부부살 갈라놓은 거라니까. 들어보니 형과 형수님도 어머니 때문에 많이 갈등을 겪는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마음을 통 열질 않으니 형 부부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 어머니가 형수에게 더 모지게 대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형과 형수 사이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흰 결혼하고서 바로 아들을 낳고 2년 터울로 딸을 낳았는데 형과 형수는 저희보다 결혼 생활이 오래되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초기에 한번 아이를 가졌었지만 안타깝게도 유산을 했거든요. 그때 형수님이 정말 힘들어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때의 슬픔이 무척 컸는지 이후엔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그거마저 형수 탓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군요. 예, 이번 달도 별 소식 없다니? 에휴, 둘째는 저리 둘이나 낳고 잘 사는데 넌 어떻게 시집와서 며느리들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노력은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병원에서 검사 받아봤고? 네, 어머님, 근데 검사 결과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대요. 뭐? 아, 이상이 없어? 근데 왜 아이가 안 생겨? 네가 무슨 이상이 있으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어머니가 대놓고 형수에게 화를 내면 그때부터 다른 식구들이 말리기도 했어요. 거참 왜 며느리한테 그래? 아들한테 한 소리도 안 하고 아이가 그냥 혼자 생기겠어? 당신이 그렇게 며느리 잡아대는데 아이가 오다가도 말겠네. 오다가도 말어.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나 뭐 시집살이 안 당했어? 시집살이 당하면서도 난 아들 둘이나 낳았구만. 어머니, 아버지 말이 맞아요.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해요. 그만하세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다 상처받겠어요. 너무 심한 말 하신 거예요. 다른 식구들이 이렇게 형수님 편을 들고 어머니를 막았지만 어머니 이상하게 형수에 대한 마음을 풀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형과 형수는 늘 사이가 좋았답니다. 아니 정말 좋아 보였다고 해야 되겠네요.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형은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완벽한 가장이었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형은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으로도 출장을 자주 가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형 부부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형수님만 오신 적이 있었답니다. 어? 형은 같이 안 왔어요? 아, 그게 지방 출장 일정이 길어져서 오늘 못 온대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그렇구나. 아, 요즘 형이 많이 바쁜가 봐요. 그러게요. 일이 많은지 요샌 통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그땐 형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워낙 유능한 형이었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거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녁 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형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고 그대로 형의 차를 들이박은 거였어요. 전 그대로 형이 실려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랴부랴 병원 응급실까지 도착했지만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어요. 형, 눈 좀 떠봐, 형. 제발, 형. 전 정말 미친 사람처럼 형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형을 불러도 형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 모두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두의 슬픔 속에서 부랴부랴 장례식장이 마련되었고 정말 정신없이 장례 준비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시작되면서 모두가 경악할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는 형수에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 잘 챙겼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 부모도 먼저 떠나보내게 한 네가 우리 아들마저 가게 한 거다. 다 네가 복이 없어서 이런 거라고. 그러니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형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며 막말을 퍼붓는 어머니를 전 뜯어말렸지만 어머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형수님이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보자 그 모습에 더 화가 났는지 모진 말들을 더 심하게 쏟아내더라고요. 부모도 없는 일, 착한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받아줬더니만 결국엔 우리 아들 목숨을 뺏어갔네. 아휴, 착한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착한 우리 아들만 불쌍해. 네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런 거지?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형수님도 지금 얼마나 힘든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놔라. 이건 놔. 내가 뭐 없는 얘기하는 거냐? 얘 아니었음 우리 아들 저렇게 가지도 않았어. 어머님 그렇게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아버지 또한 어머니를 말리고 떼어내려고 했지만 어찌나 끈질기게 형수를 잡고 놓지 않으셨는지요. 형수는 그 모진 말을 다 들으면서도 아무 대꾸 없이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전 그런 형수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슬플 사람은 형수님일 것 같았거든요. 조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남편 잃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한테 그런 폭언까지 들어야 하는 형수의 처지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형수에게 사과를 했지만 형수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전 형수님이 혹시라도 장례식 내내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아내와 함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형수님 곁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의 인연이 끝이 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저흰 한동안 마음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세상은 정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평소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저희 역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없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일상은 너무도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도 이렇게 힘든데 형수는 오죽할까 싶어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어느 날 전 형수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몸이 안 좋아 쉬고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나중에 몸도 마음도 추스르면 연락이 오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 형네 집으로 직접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전 부랴부랴 관리사무소로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이요? 그 집 며칠 전에 이미 이사 나갔는데요. 네? 이사요? 아니, 언제요? 거기 얼마 전 장례 치렀죠? 남편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그러고선 얼마 안 돼서 짐 다 빼갔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형이 떠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사를 했다니, 거기다 전화도 받지 않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전 급하게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선 이 소식을 전했답니다. 여보, 여기 와봤더니 형수가 없어졌어. 이미 집도 이사를 했대. 짐도 다 빼고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있는 건가? 뭐? 이사를 갔다고? 설마 그럼 여보, 일단 집으로 와봐. 아까 실은 형님한테서 나한테 문자가 왔었거든. 뭐라고? 형수님한테서 문자가 왔었다고? 전 아내 말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왔다던 문자를 봤어요. 아내가 보내준 휴대폰 화면엔 정말 형수에게서 온 긴 문자가 담겨 있더군요. 고은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네가 있어서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미안하지만 난 이제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나 대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부디 행복하게 잘 지내. 전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닌 그럴 줄 알았다면서 형수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셨어요.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어. 네 형 장례 끝나자마자 보험금이고 뭐고 싹 나오니까 정리한 것 좀 봐라. 우리한텐 한 번 연락도 없이 말이다. 그저 지 실속만 챙기고 도망가는 거지. 우리 가족으로도 생각 안 한 거야. 정말 집에 아무도 없더냐? 전화도 안 받고? 그래도 연락 한 통이라도 하고 정리하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져 그래?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소식이라 좀 알게 연락을 하고 살아야지 원. 아유, 소식은 무슨. 저런 애들이 다 뻔하지 뭐. 없이 살다가 한 번에 목돈 생기니까 욕심나서 도망간 거라니까. 내가 뭘 했어. 애초에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니까. 형수가 형의 보험금이며 재산이며 모든 걸 다 가지고서 잠적해버렸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집안 사람들도 다들 형수를 향한 섭섭함으로 한마디씩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또한 형수에게 크게 실망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거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도 없이 그냥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 너무 서운하고 원망스럽더군요. 처음엔 저도 형수의 행방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형수의 조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고 친구들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애초에 가족들에게 연락 없이 사라졌다는 건 저희와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기에 더 찾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형수와 인연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후 전 아내와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이어갔어요. 아내는 사회복지사로 복직해 열심히 일을 하며 여러 힘든 가정들을 직접 마주보고 도우며 성실하게 일을 했고 저 역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 딸 모두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요. 가끔씩 힘들거나 지칠 땐 형이 잠들에는 납골당을 찾아가 한참을 서성이다 오기도 했네요. 어리적부터 무엇보다 제 고민을 잘 들어주고 해결해줬던 형이었기에 그렇게 한 번씩 가서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형이 그렇게 떠나고서 8년 후 전 또다시 큰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형이 떠나고서 몸이 급격하게 약해진 어머니께선
몇 년을 고생하시다 어느 날 주무시던 와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또 한 번 큰 이별을 겪고 난 후 저희는 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형의 길이 다가오면서 전 혼자 형의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봉안당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서 전 한참을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근처를 관리하시던 관리인 아저씨가 제게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시더니 이번에 또 오셨네요. 아, 네, 이번에 형 기일이 다가와서요. 아유, 그러시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도 다녀가셨나 보네요. 네? 여자분이요? 전 관리인 아저씨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에 다녀갈 여잔 어머니나 아내뿐일 텐데 아내나 어머니가 여길 혼자 올 리도 없고 도대체 누가 온 걸까 싶었습니다. 혹시 그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제가 못 봐서 나이는 한 40대쯤 되어 보이시고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셨어요. 전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혹시나 형수가 그동안 형을 찾아오기라도 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매정하게 도망갔다고만 생각했던 형수가 몰래 형을 보러 왔었다는 사실이 전 뭔가 석연치 않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에선 형수에 대한 의문이 싹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로 풀리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전 거실에서 아이들과 뒹굴며 쉬고 있었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정리할 게 있다며 열심히 옷장을 열어 청소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생각하고 인터폰을 보니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 누구지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네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전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서방님, 오랜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은 10년 만에 찾아온 형수였어요. 형수는 전보다 훨씬 야이고 창백한 얼굴이더군요. 머리도 짧게 잘라 더 야위어 보였고요. 그리고 그 옆엔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형수의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난 10년간 쌓아왔던 원망과 배신감이 한 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쏘아붙이게 되더라고요. 뭐예요? 갑자기 여긴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왜 찾아왔냐고요? 제 말에도 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그런 형술보다 옆에 서 있는 아이한테로 시선이 옮겨갔어요. 옆에 애는 또 누구예요? 설마 그새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애까지 낳았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갑자기 애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왜 온 건데요? 냉정한 저의 말투 때문이었는지 형수는 제 말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절 쳐다만 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형수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예요? 뭐냐고요, 갑자기? 서방님, 이 아이 좀 키워주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서방님. 이 아이 좀 잠시만이라도 좀 봐주면 안 될까요? 형수는 정말 애처롭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쳤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10년 동안 연락 없다 갑자기 나타나선 뭐요? 애를 봐달라고요? 제가 왜 그쪽 애를 보냐고요? 얘가 대체 누구길래?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치며 아이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보는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매하며 콧대,
그리고 입꼬리부터 턱선까지 어리적 형의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그 순간 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수님, 설마. 네, 맞아요, 서방님. 이 아이 동진 씨 아들이에요. 우리 지석이에요. 형수는 절 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수는 형이 떠나던 그때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희 형 아이예요? 네, 맞아요. 남편 아이예요. 남편 떠날 때 임신 초기라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서가 인사해 작은 아빠야. 형수의 말에 옆에 조용히 있던 아이가 제 앞으로 슬쩍 다가오더군요. 전 그런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그대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작은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말 몰랐어. 이렇게 늦게 알아채서 정말 미안하다. 전 그 아이 끌어안고서 오열했습니다. 아인 영문을 모른 채 그저 가만히 제품이 안겨 있더라고요. 제가 우는 소리에 놀란 아내는 거실에서 방을 정리하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말하더라고요. 형님? 형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동서, 형님, 어디서 뭐하고 사셨어요? 왜 여태껏 연락 한 통 없고, 아니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아는 형수에게 달려가 두 손을 꼭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참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겨우 진정이 되고 나서야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전 그 두 사람을 거실로 데리고 오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조심스럽게 형수에게 물었어요. 형수님,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게 다 사정이 좀 있었어요. 미안해요. 무슨 사정이요? 이렇게 연락까지 끊고 잠적할 정도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데요? 제 말에 형수는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지난 1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의 첫말을 듣는 순간 전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서방님, 사실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 몰래 딴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형이 바람을 폈다고요? 네.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거였거든요. 처음엔 저도 남편이 출장이 잦아지고 그저 바빠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차 세차를 하다가 여자 물건이 발견됐어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때부터 뭐가 좀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말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형수는 정말 가족을 지키고자 내내 형에게 매달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이고 빌었어요. 제발 그 여자 만나지 말라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그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면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 말뿐이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상황이 반복됐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형이, 어떻게 우리 형이.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늘 성실하고 솔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정에 충실하고 저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출장 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었어요. 장거리라 자주 만나지 못했으니 제가 더 몰랐던 거였고요. 장례식도 그 여자가 왔었어요. 아마 서방님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오자마자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던 그 여자 있었잖아요. 형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 형의 장례식 때 이상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 여성분께서 형의 장례식에 찾아오셨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오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형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며 쓰러져 겨우 주변 사람들이
그 여자 부축해서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상간이었던 모양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너무 울어서 형이랑 친한 분인가 생각했는데 그럼 그 여자가 네, 그 여자예요. 그땐 너무 경황이 오고 정신이 없었는데 거길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미 남편은 떠나고 없는데. 아니 그럼 왜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친형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꺼내겠어요. 형수님은 그렇게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형이 저희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형수였기에 더더욱 저희에게 말을 못 꺼냈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잠적할 형수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나 싶던 그 순간 형수는 숨겨왔던 아픈 기억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어머님 시집살이가 정말 심했던 거. 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서방님도 기억나시죠? 저 첫째와 유산했던 거요. 네, 기억나죠. 현수님 정말 그때 많이 힘들어하셨잖아요. 그거 사실 어머니 준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하루가 멀다고 절 들들 볶으시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다 지쳐버려서 어머님께 아이 가졌다고 유산기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머님 시집살이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유산을 하게 된 거였고요. 네? 뭐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가 형수에게 모지게 대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으니까요. 그 후에 제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니 정말 이 아이만큼 지켜야 되겠다고 다짐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 떠나기 바로 며칠 전에 알았는데 그때가 워낙 초기이기도 했고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였고요. 그럼 그때라도 아이를 가졌다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서방님도 보셨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네? 그게 다가 아니라뇨? 형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또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사실 장례 끝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랑 다른 친척분들이 절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보험금 얘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보험금이요? 네. 남편 사고 보상금이랑 사망보험금 그걸 다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한 푼도 빠짐없이 어머님이 다 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건 안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 그때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았다고요? 네. 네가 뭔데 그 돈을 가지고 가냐. 우리 아들 목숨값인데 네가 왜 가지고 가냐면서 한참을 제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셨어요. 그때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결국 그날 이 아이 하나만큼 지키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갈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그제서야 전 왜 누구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형수가 이사를 가게 된 건지를 알게 됐습니다. 형수 말을 듣고 나니 전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서 형수를 원망하고 괘씸하게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순간 정말 형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형수님을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는데 다 이해해요. 그럼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떠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방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었는데 저희 친아버지 남동생 대신에 삼촌이 한 명 계셨거든요. 그분께 도움을 청했더니 집 마련하는 거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남편 사망보험이라 남은 돈 그 전부를 다 맡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삼촌이란 사람이 그 돈을 다 들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전 형수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너무 놀라 형수를 쳐다보니 형수는 그동안의 고생을 담담하게 풀어놓더라고요. 뭐라고요? 삼촌이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네. 그땐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잃고 나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땐 정말 무일푼으로 아이 하나만 붙잡고 살았어요. 애 낳기 전까지 식당 일하고 조금이라도 저축했다가 애 태어나고 나선 설거지며 마트 계산원이며 닥친 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들 배 안 곤게 하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그러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형수님, 그럼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시지. 전혀 몰랐어요. 그제서야 전 형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가녀리다 못해 야윈 체구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형수님, 갑자기 아이는 왜 잠시 봐달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저 위암 말기래요. 네? 위암 말기요? 네. 그래서 정말 염치 없지만 서방님을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서방님 뿐이었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 어떻게...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으면 저 어떻게든 버텨내보려고요. 치료도 받을 건데 제가 아이를 도저히 돌보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온 거예요. 아이 좀 부탁할게요. 저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부탁드려요. 그러면서 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그런 형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형수님의 두 손을 복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이제부턴 저희가 있잖아요. 우리 지석이도 형수님도 저희가 어떻게든 함께 지켜갈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형님. 저희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치료부터 시작해요. 고마워요, 서방님, 동서. 아내도 옆에서 형수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는 저와 아내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오열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형수의 마음이 느껴져 저 역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후에 확인해보니 형수가 들려줬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어요. 형수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되며 저희 부부는 형수와 조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짐을 정리하다 형의 예전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그때 형수와 나눈 메시지에서 형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참 그걸 보는데 제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형의 민낯을 확인한 것 같아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처자라고 애타게 형에게 부탁하는 형수의 메시지 보는 순간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슬픈 시간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형수에게 너무 미안했고요. 그래도 조카는 저희 집으로 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조카가 오니 정말 좋아하고 셋이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전 먼저 조카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버진 홀로 지내고 계셨거든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조카를 소개했더니 아버지 역시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버지, 이 아이가 바로 형 아들이에요. 형수가 그동안 혼자 키웠대요. 뭐라고? 우리 동진이 아들이라고? 네, 제가 다 확인했어요. 형 아들 맞아요. 그러면서 전 그동안 형수와 조카가 겪었던 일을 아버지께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진 떨리는 손으로 내내 조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형수를 직접 만나
몇 번이고 사과를 하셨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네 시애미가 쉽사리 시키는 거 내가 곁에서 제대로 막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떠나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이제 옛일은 다 잊어요, 아버님. 그래, 수연아. 정말 미안하고 다시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받아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걸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말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조카는 엄마를 향한 사랑이 정말 애틋한 아이였어요. 조카 매일 밤 형수 곁을 지키며 아프지 말라고 속삭이며 형수의 손을 꼭 잡고 잠들곤 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그림도 그려 형수가 입원했을 땐 병실벽에 붙여주고 편지도 써서 건네더라고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어찌나 의젓하고 씩씩한지 정말 대견스러웠네요. 형수도 그런 조카를 볼 때마다 힘겨운 항암 치료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온 가족의 정성과 조카의 응원, 그리고 저와 아버지 아내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형수의 병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았고 조금씩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직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보다 암세포 크기가 줄어서 수술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형수님은 완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정말 오랜만에 형수가 활짝 웃는 모습을 봤네요. 그때가 조카가 그림대회를 나갔는데 상을 받고 온 날이었거든요. 우리 지석이 정말 최고다.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누굴 닮아 이렇게 잘하나 몰라. 형수님, 지석이는 완전히 형수님 쏙 빼닮았죠. 형수님도 손맛이 좋아서 요리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형님. 지석이가 완전 형님 빼닮았네요. 그런가? 오랜만에 기분이 너무 좋네. 그렇게 저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이들과 조카가 친형제처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전 조카를 위해 학원도 보내주고 있답니다. 낮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하며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누군간 힘들고 지치겠다고 말하지만 전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오히려 더 책임감을 느끼고 힘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야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형수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서방님, 정말 고마워요. 서방님이랑 동서 덕분에 저랑 지석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 그 문자를 읽으며 한참 눈물 지었습니다. 형이 형수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그리고 어머니가 형수에게 남긴 큰 상처를 전 지금이라도 대신 갚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형은 정말 나쁜 짓을 했던 게 맞습니다. 아마 하늘도 그 죄값을 대신 물으셨던 거라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형과 어머니가 떠나고 기운 없어 하시고 삶의 의미를 도통 찾지 못하셨는데 형수와 조카가 돌아오고 나서부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기운차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을 담아 형수님께 아버지가 더 잘하고 계시고요. 아내 역시 형수 간병도 도우며 조카를 정말 친자식처럼 잘 돌봐주고 있네요. 형수님은 이런 가족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열심히 운동도 하고 끝까지 버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보려고요. 서로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족들을 먼저 챙길 생각입니다. 가끔씩 여기 사연들이 올라오는 걸 듣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의 이별을 겪다 보니 느낀 건 정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그땐 늦는 거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항상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현재도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암 환자분도 그렇지만 곁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무슨 일이든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이겨낼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형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꼭 기적 같은 좋은 일이 있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